네, 안녕하세요. 아시아경제 경제전문방송 AK라디오입니다. 저는 필수경제를 진행하는 경제금융 에디터 김필수입니다. 요즘 일본 여행들 많이 가시죠? 엔화값이 워낙 싸서 가성비가 좋기 때문일 텐데 오늘은 엔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엔화 약세가 워낙 심하니까 슈퍼 엔자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이유는 뭐 동전의 양면처럼 달러가 강세인 것도 원인이지만 일본 중앙은행이 저금리 기조를 계속하면서 엔화 자체가 워낙 힘을 못 쓰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긴 합니다. 정재영 경제금융부장과 함께 엔저 원인, 파장, 그리고 재테크 기회 등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부장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아까 제가 슈퍼 엔저라는 말도 했는데 엔화가 어느 정도 약세길래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건가요? 네, 이게 그러니까 올해 초만 해도 그 달러당 이제 엔화 환율이 그 140엔대에 머물렀는데 네.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20엔이나 이제 폭등해가지고 그 슈퍼 엔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보통 그 엔 달러 환율이 125엔을 넘으면은 그 엔저라고 보통 보는데요. 네, 네. 이게 물론 그 전부터 이제 엔저였고 올해 들어서는 그 20엔이나 폭등해가지고 그동안 심리적 마지노선은 150엔 선이었거든요. 네. 150엔은 안 넘을 것이다 그랬는데 최근에 160엔까지 넘어버리니까 이제 슈퍼 엔저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환율이 이렇게 150엔, 160엔 하니까 일반인들이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전문가도 얘기를 했던데 저희가 이제 원 달러 환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지 말고 기준통을 앞에 두고 예. 달러 원 환율, 달러 엔 환율. 그래서 예. 환율이 오르면은 앞에 기준되는 배가 강세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좀 더 헷갈린다 이런 얘기 하던데 보통 그렇게 하는 이유가 네. 그 N 달러라고 하면은 N 슬래시 달러가 생략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분모 분자해가지고 N을 분자로 놓고 그 다음에 슬래시하고 분모를 달러로 놓기 때문에 1달러당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약간 이제 헷갈리는 경우가 있고 일반인들은 그게 헷갈리는 거고 이제 경제 쪽에 해왔던 사람들은 그게 너무 익숙하니까 그냥 계속 그렇게 쓰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여튼 BOJ가 그동안 뭐 금리 인상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엔저가 여전하잖아요. 뭐 어떤가요 흐름이? 그러니까 이제 그 지난 3월에 일본은행 BOJ죠. 일본은행이 이제 그 마이너스 0.1%였던 이제 단기 정책금리 이제 기준금리를 0 내지 0.1%로 인상해가지고 이게 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에서 이제 탈출한 건데요. 그 이제 작년 말까지만 해도 일본이 계속 금리 인상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엔화 가치가 좀 상승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는 150엔대였는데 이게 그 12월 달에는 이제 장중에 141엔 수준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올해 들어서 다시 그게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인상 시기가 좀 늦출 것 같다. 예, 그러니까 미국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미뤄지고 그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도 약간 좀 지지부진하고 한계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지난 4월 29일에는 그 장중에 그 심리적 방어선이라고 하는 160엔까지 이제 돌파해가지고 이게 거의 37년 6개월 만에 최고치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본 재무성이 그때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거의 62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한 60조 원? 그 정도를 그 외환 보유액을 소진하면서 시장에 개입했는데 그게 일시적이었고 이제 또 두 달 뒤에 또 다시 161엔까지 가고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엔저, 슈퍼엔저가 좀 그 추세가 견고하지 않냐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펀더멘탈 변화 없이 정부가 개입하면 일시적으로는 좀 괜찮아지겠지만 금방 제자리로 돌아가니까 한계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엔이 왜 이렇게 약세인지 원인 또는 배경 이런 것 좀 짚어주시죠.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미국하고 일본의 기준금리 차이가 얘기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제결제은행 BIS에 따르면 일본이 이제 그 최초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던 2016년 2월에는 그때는
이제 미국도 양적 완화를 하고 있었고 일본은 훨씬 더 오래전부터 약적 완화를 하고 있어서 그 기준금리 차이가 0.475%포인트에 불과했는데 그 미국은 이후 이제 좀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고 해가지고 금리를 높였죠. 그래서 2008년 12월에는 금리 차이가 이제 2.475%포인트 정도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그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오니까 이제 2020년에 미국은 또 금리를 대폭 낮춰가지고 다시 이제 금리 차이가 거의 없는 0.225%포인트까지 이제 좁혀졌는데 2022년부터 이제 미국이 단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은 미국은 5.25에서 5.50%고 기준금리가 일본은 0.0에서 0.1%포인트여가지고 현재 이제 그 미국과 일본의 기준금리 차이는 5.32%포인트입니다. 네. 미국은 크게 못 낮추고 일본은 크게 못 올리고. 그렇죠. 예. 투자 자금이 이제 금리가 높은 미국 쪽으로 그렇죠. 쏠리는 거고 또 일본은 이제 금리가 뭐 0.0에서 0.1 이러니까 그 캐리 트레이드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엔 캐리 트레이드 그러니까 일본에서 자금을 빌려가지고 미국에 투자하면은 뭐 여러 가지 환차손 비용도 환해지 비용도 있겠지만 기준금리 차이가 5.5%포인트나 나니까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미국에 투자하면 그만큼 이제 5%포인트는 그냥 무위험 거래라고 해야 되나요? 거의 이제 그런 식으로 거의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금리가 높은 달러를 찾아간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네. 주식 쪽에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예, 그 일본 투자자들도 그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이제 국내 증시에 실망해가지고 요새 미국 증시에 엄청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국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국내 주식시장을. 네, 그래서 뭐 국장은 이제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 투자자들도 그 미국 주식이 워낙 좋으니까 해외 주식 투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부터 그 일본의 신소액 투자 비과세 제도라고 뭐 NISA인데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 ISA랑 비슷한 겁니다. 그러면 근데 요게 이제 해외 투자 그 상한액, 그 비과세 상한액이죠. 비과세 투자 상한액을 한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 정도에서 한 3,000만 원 정도로 높였고 그 누적 한도도 한 5천만 원 정도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로 3배 높였거든요. 그리고 비과세 기간도 무기한으로 늘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 들어서 이 신 NISA 계좌 개설 수가 전년 대비 3.2배 증가했고 투자금은 이제 2.8배가 늘었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이 NISA에 그 투자하는 사람들이 금액의 한 70%는 다 해외에 투자하는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일본 투신운용업계에서 올해 상반기 이제 해외 주식과 펀드의 순매수액, 그러니까 순수하게 사들인 것만 해가지고 그 역대 최고인 6조 1,639억 엔, 그러니까 약 한 53조 원 정도를 그 순매수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국내 자금이 해외로 나갔기 때문에 이게 엔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뭐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해외 투자하려면 일단 달러로 환전을 해야 되니까 수익 높은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달러 수요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달러가 상세가 되고 엔화는 약세가 된 그런 논리고요. 그다음에 투기 세력이 가세해서 또 엔저를 이끌고 있다 이런 얘기던데 이것은 무슨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국제 뭐 헤지 펀드 같은 데는 뭐 그냥 뭐 자금의 뭐 어떤 도덕성 이런 걸 가리지 않고 돈만 되면 뭐 어디든지 들어가는데 이제 엔화 약세가 지속될 거라고 보니까 또 추가 약세를 예상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 엔화 약세에 베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점점 뒤로 밀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일본은행은 금리를 못 올릴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미일 기준금리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거죠. 좁혀지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차익거래 요인이 생깁니다. 거의 무위험 수익과도 비슷한 그런 요인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엔화 약세가 다시 강세로 돌아갈 가능성이 낮다. 그래가지고 엔화 약세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은행이 적극적으로 기준금리 올리지 않을 거라고 이제 예측하고
2분기 들어서 이제 N 달러 환율 상승에 이제 베팅하는 콜옵션 계약이 많이 늘었는데 헤지 펀드들이요. 그래가지고 2분기에 N 달러 환율이 이제 160엔을 넘겼고, 그리고 이제 일본은행이 이 헤지 펀드 공격을 막으려고 6차례 정도 개입을 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N 달러 환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결국 실패한 거네요, 그렇죠? 네, 실패했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뭐 투기 세력들이 작정하고 달려들면 국가 정부들이 대응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 소로스도 영국 파운드 그렇죠. 1990년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영국 정부도 불복을 했던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본도 지금 약간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네. 그때처럼 심각하진 않지만. 예. 그리고 또 네. 그 엔캐리 트레이드도 네, 뭐 아까 최근에 말씀해 주셨는데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은행에 따르면은 지난해 이제 외국은행 일본 지점이 본점으로 송금한 자금이 그 15년 만에 최대 수준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외국은행들의 일본에 있는 지점들이 그 엔화가 그 금리가 낮으니까, 일본의 금리가 낮으니까 그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가지고 그 해외 달러 자산에 투자하는 그런 자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역시 달러 수요를 늘린다는 그런 얘기죠. 예, 이거 원인은 뭐 그 정도 알아보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슈퍼 엔저면 당연히 일본 경제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엔화가 원래 약세면 그렇죠. 수출은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런 쪽 한번 좀 짚어주시죠. 근데 이제 그 최근에 무역 수지가 일본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특이한 현상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그 엔화는 약세인데 네. 물론 이제 수출에는 좋은데 네. 이게 오히려 수입에는 이제 아주 좀 악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입 가격이 수출 가격은 뭐 낮아져서 좋겠지만 그렇죠. 수입 가격은 올라가기 때문에 일본이 또 이제 2013년 그 동일본 대지진 이후로는 그 원전 비중을 줄이기로 하고 화력 발전을 많이 늘렸거든요. 네. 뭐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뭐 산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화력 발전을 하려면 당연히 이제 해외에서 그 에너지 원자재를 사와야 되는데 그 원자재 가격이 엄청 늘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 반면에 이제 코로나 때 무역이 세계적으로 무역이 줄어들면서 무역 수준이 줄어들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수입은 늘어나고 하면서 이제 그 무역 수지 적자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그동안 일본에서는 꾸준히 다 흑자만 기록했었는데 현재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 물량 그 장점보다 아까 말씀하셨던 물가가 올라가면서 수입액이 높아지는 그 악영향이 더 커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네요. 저희 그 아시아경제신문이 이제 최근에 슈퍼엔저 기획 시리즈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한 기사 중 하나가 이제 카라카마 다이스케 일본 미즈호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랑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일본의 대표적인 환율 전문가고 좀 단기적인 예측보다는 중장기적인 엔화 변동 요인을 설명하는 이제 애널리스트인데 이분이 아무튼 그 2023년에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 엔화의 미래라는 책을 이제 번역본이 발간되게 돼 있습니다. 이분이 쓴 거죠. 이분이 항상 지적하는 게 일본의 이제 현재 엔저가 뭐 미일 금리 차는 당연히 있지만 또 하나는 그 수급 환경의 변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지금 미일 금리 차만 계속 얘기하는 경향이 있지만 2022년 이후부터는 그런 설명을 이제 의심해 왔다고 하면서 금리 차만으로 그 110엔에서 160엔으로 50엔이나 절하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본인은 그 수급 환경의 변화는 일본의 대규모 무역 수지 적자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일본은 2020년에 역대 최대 무역 적자를 기록했고 2003년에는 역대 네 번째로 큰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 그 서비스 적자 지적하는 의견들이 네, 맞습니다. 그 일본은 이제 경상수지 흑자 수십 년간 경상수지 흑자였고 여기에는 이제 순대외 금융 자산이 3조 5천억 달러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채권 일본이 가지고 있는 채권과 이제 채무 뭐 이걸 해서 이제 순대외 금융 자산이 3조 5천억 달러인데 이게 이제 이자 배당 수지 흑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경상수지 흑자가 아직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이런 그 이자 배당 수지 흑자에 그 영향을 받은 것인데, 근데 이제 경상수지 중에서 이제 상품 수지가 있고
그 서비스 수지가 있고 뭐 아까 말씀드린 이전 수지가 있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전 수지가 이자 배당 수지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상품 수지는 무역 수지고 이제 서비스 수지라고 있는데 이건 여행이나 뭐 또는 아무 상품 이외의 서비스로 인한 그 경상 수지를 얘기하는 건데 그 지금 일본이 그 엄청난 서비스 수지 적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행 수지는 뭐 당연히 흑자겠죠. 그러니까 엔화가 너무 싸지면서 너무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서 여행 수지는 당연히 흑자일 텐데 서비스 수지가 적자라고 하는데 이게 그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뭐 이런 그 MS나 이런데 그 지불하는 플랫폼 사용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그 플랫폼 사용료가 늘어나면서 서비스 수지가 좀 적자라고 하는데요. 디지털 적자. 그러니까 일본이 디지털에 좀 뒤떨어져 있다는 거는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이런 디지털 적자가 겹치면서 일본으로 나가는 외화가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요즘에 라인 사태도 있었지만 네이버한테도 아마 플랫폼 사용료 같은 거 좀 많이 낼 텐데.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엔화 앞으로 전망 한번 좀 알아보죠. 뭐 단기하고 장기 이렇게 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그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제 페드는 올해 7, 9, 11, 12월 그리고 이제 일본은행 BOJ는 7, 9, 10, 12월에 각각 4차례 이제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장 근접해 있는 것은 7월 31일 날 이제 미국하고 일본 중앙은행 둘 다 이제 금리 결정 회의를 하는데요. 현재 이제 미국은 7월보다는 9월 달에 이제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보고 있고 일본은 그 7월 31일 발표될 그러니까 금리는 그대로 두더라도 금리를 뭐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금리를 그대로 두더라도 그 국채 매입 축소는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 국채 매입 축소가 규모가 얼마나 될 거냐에 따라서 그 엔화 가치의 이제 향방을 좀 점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다수 전문가들은 그 올해 하반기, 그러니까 연말까지 달러가 그 150엔대 수준에 머물지 않겠냐. 그러니까 현재 지금 그나마 이제 그 지난달에 161엔까지 갔다가 지금 더 엔화가 강세가 돼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는 156까지 이렇게 강세가 됐거든요. 엔화가.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뭐 150엔선 그리고 까지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김채윤 NH투자증권연구원은 하반기 이제 엔화 환율 예상 밴드를 이제 143엔에서 159엔 사이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그 150엔대, 150엔선은 좀 넘는 수준에 머물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크게 140엔대까지 하면 상대적인 강세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그렇죠. 그렇죠. 예전에 비해서는 그 엔저인 거고 그리고 이제 일시적으로 그 아까 말씀드린 일본 미주노 은행의 그 미주은행의 이제 가라카마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일시적으로 이제 엔고로 갈 수도 있다. 그러나 또 다시 엔저가 될 거고 향후 1년 동안 향후 1년 정도 지난다고 봤을 때 최종적으로 엔달러 환율이 165엔을 초과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구조적인 배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일 기준금리 차가 유지될 거고 무역 수지 적자가 될 거고 서비스 수지도 약간 적자가 될 거고 그리고 그 투기 세력의 가능성 그리고 일본은행이 그 개입할 그 수단이 마땅치 않은 거 아니냐 뭐 그런 의구심 여러 가지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구조적 배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엔저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 2026년까지는 간다. 뭐 그런 전망도 많습니다. 조금 길게 봐도 엔저가 지속될 거다 이런 얘기죠. 예, 맞습니다. 엔저가 이렇게 좀 지속된다는 전제하에 요즘 엔화로 재테크하려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예. 재테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투자는 뭐 자기 책임하에 해야 되니까 이렇게 조언을 말씀드리기도. 그러니까 언론 입장에서는 그런 걸 얘기하기도 약간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 그 입을 빌려서 저희들은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 김채윤 NH투자증권 책임연구원이 이제 보고서도 쓰고 그랬는데 이분은 이제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그 현지 증권사 이제 미쓰비시 UFJ의 모건 스탠리 증권, 그 동해 도쿄 증권 등에서 일하다가 이제 국내로 이직한 그 여의도에서는 좀 일본 전문가로 일본 전문 애널리스트로 알려져 있는 분인데요. 그 이분 얘기를 이제 빌려서 얘기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요인 때문에 앞으로 엔저 현상이 예상보다 이제 길어지고 있고 그 엔화 투자는 좀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1년 이상 좀 장기로 봐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일찍 들어간 분들은 벌써 엔화 투자에 많이 잠겨 있는 분들 많은데 네. 더 길게 투자해야 된다면 좀 답답할 수도 있겠네요. 아, 그렇죠. 근데 아무튼 이분 얘기는 엔화 투자는 기본적으로 1년 이상 장기로 보고 하시고 예. 그리고 이제 얘가 선진 시장이니까 더 이제 장기로 보라고 하는 것 같고요. 네. 장기적으로 엔화 가치가 오를 것으로 본답니다. 그러니까 한 2025년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네. 그 엔화 가치는 오른다. 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는 엔화보다는 그 일본 주식에 투자하는 게 낫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그 지금보다는 더 개선될 것이고 그리고 일본 정부가 이제 엔저 현상을 타개하고 그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그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실시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수혜를 보는 업종의 주식을 사는 게 낫다고 보는 거죠. 맞습니다. 저희보다 앞서서 밸류업 정책도 잘 진행을 해서 지금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죠. 예. 그리고 이제 그 김채윤 연구원이 이제 얘기하기로 그러면 일본 증시에 투자한다면 어떤 업종을 해야 되냐, 어떤 기업을 봐야 하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 기세다 정권이 이제 과학기술 강국 비전을 이렇게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주목해서 그 AI 반도체, 그다음에 친환경 인프라, 그다음에 탈산소 그리고 금융 관련주를 최선으로 이제 제시했고요. 그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도쿄 일렉트론이나 그 미쓰비시 전기 그리고 인프라는 미쓰비시 중공업하고 가와사키 중공업 등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증권부장 얘기할 때도 종목이 좀 나왔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추천의 의미는 아니고 이런 것들이 유망한 업종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혹시 이게 사라 이런 얘기는 아니니까 염두에 두시고 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여튼 오늘 엔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재블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은 뭐 옆 나라이다 보니까 우리 일상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고 저희가 방송 중에 얘기했지만 여행도 많이 가고 그래서 저희 재테크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방송한 내용을 얼개로 해서 엔화 흐름 잘 살펴보시고 재테크 기회도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